저는 요즘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은 맞춰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저는 이미 셔츠를 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넥타이를 고르며 오늘 일정부터 머릿속에 정리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눈을 떠도 급히 갈 곳이 없습니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괜히 기침을 한번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일어났어 하고 알리듯이요. 방문 밖 안에 영숙이 얘기합니다. 또 일찍 일어났어요? 대답 대신 저는 방문을 엽니다. 습관처럼 옷장을 엽니다. 아직도 양복 몇 벌이 걸려 있습니다. 손으로 소매를 쓸어봅니다. 괜히 먼지를 털어냅니다. 입지도 않을 옷인데도 말입니다. 거실로 나오니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앵커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웁니다. 식탁 위에는 영숙이 차려놓은 아침상에 된장국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급할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급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국을 빨리 식혀가며 먹습니다. 마치 지각이라도 할 사람처럼요. 휴대전화가 한번 울립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아버지 요즘 금리가 또 올랐어요. 대출 이자가 부담이네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투정은 아니었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키웁니다. 영숙이 제 얼굴을 슬쩍 봅니다. 또 민수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떠납니다. 저는 그 풍경을 남의 일처럼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 틈에 예전엔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빈 접시를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 하루를 어디에 써야 하는 사람일까? 집은 그대로인데 제 자리는 어딘가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이 제 이름에서 사라지게 될 줄은. 그날 저녁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수의 문자 한 통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이라는 말 저도 압니다. 요즘 세상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땅값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은 그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네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 집 결국엔 그의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엔 그의 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건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군 입대하던 날, 결혼식 날. 민수는 늘 제 어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조금 으쓱한 채.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다. 적어도 책임은 다했다고. 영숙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쓰고 갈 거 얼마나 된다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는 불안도 사랑도 체념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집이라는 게 벽돌과 시멘트만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집엔 제 땀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첫 월급으로 장만한 장롱, 빚내서 고친 부엌, 아이들 키우며 긁힌 마룻바닥. 그 시간을 서류 한 장으로 넘긴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민수는 저보다 훨씬 긴 시간을 앞으로 살아야 할 아이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해주자.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다 그 애들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살짝 놓아버린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면 안 된다고.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공증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에도 무언가 찍히게 될 줄은. 공증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회색 카펫, 유리 칸막이 벽에 걸린 시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며느리 수진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동의서입니다. 여기 증여세 관련 확인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김정호. 수십 년 동안 이 집과 함께 적혀있던 이름입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더 잘 관리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제 저희 집이니까요처럼 들렸습니다. 아닐 겁니다. 제 마음이 예민해진 탓이겠지요.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 집을 살 때도 이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그때는 시작이었고 오늘은 마침표 같았습니다. 도장을 서류 위에 눌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제 가슴 안쪽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증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참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마음 편히.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였으니까요. 영숙도 웃었습니다. 조금은 안도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기념이에요 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 저는 분명 웃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잠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무소를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시러 가시죠.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또 하나 끝낸 사람처럼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맛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신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장식장도 벽시계도. 그런데도 어딘가 미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낯설의 이유를 그날은 애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쁜 날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증여를 마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집 안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 자리도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부터 관리비는 제가 자동이체로 돌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말 뒤에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말을 보탰습니다. 이제 명의도 저희 쪽이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정리.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제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리라는 말이 제 자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수진이 거실 커튼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 커튼 오래됐잖아요. 요즘 스타일로 좀 바꿔볼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그날 오후 익숙했던 베이지색 커튼이 내려가고 짙은 회색 커튼이 달렸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달라졌습니다. 거실이 낯선 집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야 뭐 바꿀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반찬은 조금 짜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식단 맞춰볼게요. 그 말은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평가를 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민수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대엔 뉴스보다 다른 거 보셔도 돼요. 요즘은 OTT가 더 편해요. 리모컨이 제 손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말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이제는 저희가 정리할게요. 이제는 저희 집이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매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있곤 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아버지일까? 아니면 잠시 머무는 손님일까? 영숙이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성급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지.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 안에서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이 제 발걸음을 낯설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조금 더 깊어질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예전 회사 생각이 납니다. 창밖을 보며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던 시간, 회의 준비로 분주하던 아침들. 그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출 갈아타면 조금 줄어들 거야. 그래도 애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해.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괜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따로 쓰시겠지. 그 말은 보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금 평생 일한 대가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숫자일지 몰라도 저에겐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기척을 냈습니다. 민수야. 두 사람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물 좀 마시려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도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컵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활비는 조금 우리가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능력 없나? 그게 아니라 괜히 눈치 보이는 게 싫어서. 눈치.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치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낼 때도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켤 때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집의 명의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친구분들은 뭐 하세요?
글쎄 그냥들 지내지. 취미라도 하나 하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 말은 걱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집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직식 때 받은 감사패가 있었습니다. 김정호 부장님 귀하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서글펐습니다. 회사는 저를 잊었고 이 집도 이제는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을 건네준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해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답답해서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집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소파의 그림자, 장식장의 윤곽, 벽에 걸린 시계의 희미한 반짝임.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쩐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는 예전엔 제가 고쳐야 할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허락해야 고칠 수 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여보 또 못 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괜히 마음 쓰이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처음으로 속내를 조금 꺼냈습니다. 이상해. 뭐가요?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느낌이야. 그 말은 속삭이듯 작게 나왔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수진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그렇게 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제 자리가 조금씩 밀려났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지인과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저희 집. 그 말이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저희에서 빠진 사람이 된 걸까요?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준비? 우리 삶이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 삶.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이 중심이 되고 저는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조금 무섭다. 영숙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없어질까봐. 그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집을 준 건 괜찮습니다. 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존재감까지 건네준 건 아닐까? 그 질문이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계가 12시를 넘겼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자리도 하나 남겨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 어딘가에 작게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불씨가 다음 날 밤 눈물이 되어 터질 줄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식탁에 서류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래 말해라.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조금 더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버님 연금 중 일부를 통합 관리하면 이자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요. 통합 관리.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요. 같이 묶어두면 조건이 좋아진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넘긴 것도 결국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노후까지 계산표 위에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수진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줄이는 숫자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돌려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고 이제는 제 시간도 조금씩 그들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 좀 해보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이 모든 걸 정당하게 만드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거실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활자가 흐릿했습니다. 제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 부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진 속에만 남은 중심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찍던 날의 감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제 노후를 건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또 다른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숙이 제 얼굴을 여러 번 살폈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그날 밤 더는 참을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민수네 방에서는 작게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다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손녀 서아의 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더 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벽지를 붙이고 전구를 갈고 아이들 책상을 조립했습니다. 이 집의 거의 모든 것에 제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서류 한 장이 그 모든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회색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며칠 전 바뀐 커튼입니다. 빛이 덜 들어옵니다. 예전엔 아침 햇살이 이 자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둡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이 집에서 산지 32년.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한 날, 중학교 졸업식 첫 월급을 가져왔던 날. 모든 장면이 이 거실에서 시작되거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거실에서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낮에 있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연금 중 일부를 통합 관리하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요즘 세대다운 계산이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연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묻습니다. 왜 나는 내 노후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습니다. 그때는 제 뒤에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 뒤에 제가 서 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가장인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영숙이 조심히 나왔습니다. 여보, 또 거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제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죠? 그 질문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부모로서 할 만큼 했어.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로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고 싶으면 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을 준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내어준 건지도 모른다는 걸. 그 생각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참고 있던 것이 무너집니다. 시계가 12시를 넘겼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조금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넘긴 것도, 연금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작아진 제 자리도 모두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강당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 꽃다발을 들고 이제 좀 쉬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고 제가 가장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지막 자리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축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회사에서도 물러났고 집의 명의도 바뀌었고 돈도 이제는 계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저는 당당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 속에만 중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낯설어서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막상 가족이 중심이 되자 저는 주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여보,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닦았습니다. 왜 나와 있어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참고 있던 것이 더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집이 없어. 그 말은 명의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집은 없어도 우린 있잖아요.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집을 준 게 아니라 제 중심을 넘겼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다는 것도. 눈물은 한참을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조금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영숙이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조금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서아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달려와 제 무릎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랑 놀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맑았습니다. 서아는 이 집 좋아? 제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집?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아이에게는 명의도 대출도 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눈물이 조금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길을 잘못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이 식탁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말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숙아, 왜요? 우리 나가서 살자.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디로요? 작아도 좋으니까 우리 이름으로 된 집으로.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선 긋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네는 어떡하고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 삶은 우리가 살자. 영숙의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좀 살아봐요. 그날 오후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불편하셨어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너희가 가져라. 대신 아버지 자리는 아버지가 지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 아버지도 이제 배워가는 중이다. 그날 이후 저와 영숙은 작은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적힌 초인종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존재를 세워주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걸. 지금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작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다 내어주고 조용히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당신은 한 사람입니다. 집을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리는 남겨두십시오. 그 자리가 당신의 삶입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저로 살기로 했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